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 이사장께서 이틀 휴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월요일 대신 진행하게 된 김용민입니다. 여름엔 휴가를 가야죠. 휴가를 가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양해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시점이 그제였군요. 참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숱한 결함에 더해서 청문회에서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나서 결국 사퇴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물러날 사람이 물러났으니 그건 재론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행태, 이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생력 있는 여당,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는 여당, 이걸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른바 비박성 때문에 결국 당선된 면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인사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한번 가보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성근 후보자 임명 강행에 힘을 보탰습니다. 청와대에다가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쓰려 하십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렇게 직언하기는커녕 여론을 호도하고 청와대 방패막이를 자임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그래놓고 나중에 청와대가 정성근 후보자의 또 다른 비위, 이 같은 첩보를 전하고 결국에는 정성근 후보자를 설득해서 그만두게 만든 이 사실을 접하고서는 원래 알고 있었다라면서 공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할 말은 못하고 들은 말은 못 들은 채 초장부터 멸시당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김무성도 김무성이지만은 그런 사람을 대표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의 현재의 몰골이 참으로 딱하기 이를 데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수평적 당청관계 복원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안 되는 거,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거, 이런 목소리나 제대로 전달하는 새누리당 대표가 되지 않는다면은 헛누리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입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요즘 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보면은 여당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를 아주 복합적으로 명징하게 드러내는 그런 아이콘이라 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대표로 선출됐을 때 그때 이 구도는 이랬죠. 힘센 여당 대표, 힘 빠지는 대통령. 아니 집권하고 1년 반도 안 지나서 벌써부터 이렇게 여권 구도가 초장부터 힘센 여당 대표, 힘 빠지는 대통령.
이런 구도로 만들어진 전례가 없는 겁니다. 통상 한 2년, 3년은 지나야 그때부터 레임덕 운운할 수 있는 건데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반환점도 돌기도 전에 대통령이 힘이 빠지는 이런 구도 참 상상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어제 그제 엄청난 굴욕을 당했다. 이런 보도가 쏟아져 나오지요. 특히 한겨레가 방점을 둡니다. 굴욕을 당했다. 한겨레가 그렇게 보는 이유를 임석규 논설위원회 정치빡이라는 기획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빡, 이거는 보니까 지면에는 나오지 않고 인터넷에만 나오는 그런 글이더군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센 여당 대표, 힘 빠지는 대통령. 여권의 구도가 초장부터 이렇게 짜인 적은 없다. 아직 대통령 임기 1년 5개월도 지나지 않았다. 박근혜, 김무성 당청 관계 라인업은 여러모로 눈길을 끄는 관심 관계다. 두 사람 2년이 참 길다. 앙금은 쌓였는데 부딪힐 일은 너무나 많다. 통상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잘 안 만나잖아요. 진짜 싫으면은 그쪽 방향으로 뭐도 안 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2016년 상반기에 진행될 20대 총선 공천. 따지고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이 2014년 7월 아닙니까? 통상 당대표 임기가 2년이니까요. 중간에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2016년 4월을 관통하게 되는데 2016년 4월은 바로 총선이 있게 됩니다. 총선 공천. 네, 당대표가 공천을 줍니다. 대통령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후반기란 말이죠. 임기 한 1년여를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김무성 이 총선 공천의 이니셔티브를 놓고 충돌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두 사람의 애정이 아니라 애증 관계가 정점이 될 것이다라는 임석규 논설위원회 분석은 상식적입니다. 자, 다음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비분관계,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의기가 북받쳐 원통하고 슬프다는 뜻이다. 김무성은 대표가 되자마자 소수 중간 권력자들의 권력 독점에 비분관계를 느낀다고 했다. 차디찬 냉기가 감돈다. 김무성은 소수 청와대 관계자가 당내 일부하고만 소통해 박 대통령에게 잘못된 여론이 전달됐다고도 했다. 김무성이 지목한 소수 중간 권력자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환관 권력으로 불리는 보좌진 3인방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과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람들 이름 나왔습니다.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 세 사람. 우리 최혜윤 PD는 이 세 사람 이름 알아요? 들어는 봤습니다. 예, 동명이인 말고 이 사람들. 여기서 이름 익숙한 사람 누구예요? 없어요. 이 사람들 알아둬야 돼. 이 사람들이 바로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문고리 권력이 뭡니까? 오늘 조선일보를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장관들이요, 청와대에다 뭘 요청하냐면 제발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아니,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니. 아니, 누구보다도 대통령을 가장 밀접하게 만나서 또 밀담도 나누는 그런 사이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장관이. 국무위원 아닙니까? 그런데 국무회의 때 그렇게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혹은 회의를 하는 그런 관계 이외에는 따로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 보고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지금 그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면 보고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렇다면은 대통령은 누구를 만난다는 얘기인가? 필경 혼자 있을 리는 없을 것이고, 또 뭔가 보고를 받고, 뭔가 조언을 듣고, 또 상황 설명을 들을 때에 장관들을 만나지 않는다면은 도대체 누구를 만난다는 것인가? 세간에서는 바로 이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 세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좌진 3인방. 이분들이 지난 대선 때는요, 4대 천왕이라고 또 불렸어요. 4대 천왕? 세 사람인데? 한 분이 더 있었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4대 천왕이 3인방이 된 거죠. 3대 천왕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정윤회 씨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또 세간의 시각이 있습니다. 정윤회가 누구예요? 최태민의 얼마 전까지 사위였습니다. 5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그 딸의 남편이었죠. 이 최태민은 또 누굽니까? 사이비 교주로 불렸고요. 과거에는 사기 전과가 상당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우면서부터는 이 여성 저 여성과 추문을 낳았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최태민의 사위 정윤회의 최측근, 이 세 사람이 지금 청와대 이른바 문고리 권력, 보좌진 3인방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사이가 안 좋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목할 부분입니다. 친박이라고 다 같은 친박이 아니에요. 예. 임석규 논설위원은 대표가 된 김무성이 넘어야 할 1차 관문은 전방위적인 압박에 굴하지 않고 굳건히 청와대에 버티고 있는 김기춘의 벽이다. 김무성의 비분관계와 김기춘의 경계심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당청 관계에 불꽃이 튈 것이다. 이 이야기다. 흥미롭습니다. 아니, 당청 간 갈등이라면은 청와대 주인인 대통령과 당의 대표인 당대표 사이의 갈등이어야 하는데 당청 간 갈등이라 하면 김기춘 대 김무성의 구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1년 5개월이 지났으니까 말이죠. 내내 그랬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지난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정성근 임명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협조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도 아니었죠? 예. 불과 거의 몇 분 뒤에 정성근이 사표를 던집니다. 그런데 이미 정성근의 그 자진 사퇴, 이 프로세스는 전날부터 이어져 왔어요. 김무성이 몰랐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완전히 바보 대표인 거죠. 힘없는 대표인 거죠. 이런 대표로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공작이 작용했다면은 한 방 먹은 겁니다. 임석규 논설위원은 거기에 힘을 싣고 있고요. 그래서 김무성이 취임하자마자 어퍼컷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무성 또 물 먹은 게 하나만이 아니었어요. 빅엿을 3개나 입에 물게 됐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정성근 쉴드 친 거하고 정성근 임명 쉴드 친 거하고 그 두 번째가 뭐냐? 황우여 임명을 몰랐어요. 교육부 총리가 아니죠. 교육부 장관. 그리고 김명수 아웃. 이것도 몰랐던 거죠. 셋 다 몰랐던 겁니다. 인사에 관해서 당대표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이거는 그야말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대표를 엿먹인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렇게 탄생이 되면서 그 다음날 청와대 오찬이 있었습니다. 오찬, 점심 식사죠. 이 자리에서 김무성은 대통령의 맞은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통상 그런 사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냥 간과하기 쉬운데 말이죠. 통상적인 의전이라면요. 대통령 바로 앞자리에 여당 대표가 맞은편에 앉는 것이 관례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편에 앉았다는 얘기죠. 예. 우파라서 오른편에 앉은 건 아닐 테고, 예. 자, 김무성이 아직 대통령과 마주 앉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청와대가 보고, 대표님 그 자리에 앉으시죠. 이렇게 한 것이라면, 이거는 빅엿을 4개 물린 꼴이 되는 겁니다. 3개뿐만이 아니라. 다음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16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사퇴 과정에서 김무성은 청와대에 할 말하는 여당 대표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다.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권자의 뜻을 존중하자며 박 대통령의 정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에 힘을 보탠 것이다.
직언은커녕 여론을 거스르는 행보였다. 이후 2시간 만에 정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김무성은 그때까지 청와대로부터 아무런 언질도 받지 못했다고 본인 스스로 기자들에게 고백했다. 김무성은 17일엔 사전에 정보를 알았노라고 뒤늦게 말을 바꿨지만 청와대가 김무성에게 정보를 주지 않은 게 분명해 보인다. 김무성은 청와대에 해야 할 말은 하지 못했고 들어야 할 말은 듣지 못했다. 집권당 대표 당선 이틀 만에 소신 부족과 정보 부족을 동시에 드러낸 것이다. 정치권에서 여당 대표의 힘을 측정하는 저울은 바로 인사정보다. 집권당 대표는 둘로 나뉜다. 인사정보가 있는 대표와 없는 대표다. 후자는 정치권에서 허당 대표로 평가받는다. 그렇다면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허당 대표로 만들려고 청와대가 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기춘이 김무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냐. 모른다면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김무성은 김기춘을 그동안 무던히도 많이 비판해왔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당의 모든 업무에 관여하고 지시하고 공천에도 관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시정돼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슷하죠. 예. 근데 저희 최경환도 돼. 김무성뿐만 아니라 최경환도 되고 있고 나중에 김기춘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다 살아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말이죠. 여담입니다만은 성대모사 하는 사람들이 다 나중에 별 볼 일이 없어져요. 조현호 경찰청장 막 그렇게 기세 등등할 때 제가 성대모사를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구속됐어. 이 나라의 민주화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 문제가 되는 인사들 성대모사를 꾸준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는 여담이었고요. 사실은 또 문창극 인사파동 당시에 김기춘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찍어내기에 앞장섰습니다. 이런 김무성이 김기춘 눈에 곱게 보일 리 없었을 것이다. 라는 임석규 논설위원의 평가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반격의 펀치를 날릴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김기춘, 역시 노련해요. 1라운드 공이 울리자마자 달려가서 김무성 얼굴에 어퍼컷을 날렸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춘은 뭐 그렇고 김무성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는 어떠냐?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이 있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저를 알겠죠? 김용민을 알지 않겠어요? 우리 지역구까지 와가지고 그 선거 전날, 총선 전날에 우리 지역구까지 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그 국회의원이 되면은 아이들 교육은 어떡합니까? 뭐 이랬었어요. 그때 날 알 겁니다. 하지만 제가 김무성하고 김용민하고 딱 둘 세워놓고 박근혜 대통령 보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하고는 반드시 뭐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택하겠는가 한다면 저를 고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김무성 당대표에 대해서 정말 끔찍하리만치 싫어할 것이라는 것이 제 평가입니다. 왜냐? 배신했다는 인상을 줬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2.6 이후에 아버지 시대 때는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자들이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배신을 때렸다고. 대표적인 배신자 누구냐? 대표적인 배신자가 누구냐? 전두환이죠. 전두환. 그렇게 아버지가 이 국내 사조직으로 하나회 이걸 키워줬거든요. 그 하나회 수장이 바로 전두환인데 근데 이놈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권력을 쥐가 먹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전두환 추징금 받아내려고 길을 쓰는 것. 마치 유병원 추적하듯이 전두환을 이렇게 탈탈 턴 것도 실은 그때의 어떤 배신의 추억, 배신의 분노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김무성은 어땠느냐? 아시겠습니다만은 2004년 탄핵 국면 때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박근혜 당대표가. 그래서 그 뒤부터는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2007년 대선 국면부터 조금씩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2009년 당시 대통령이 누굽니까? MB죠, MB.
MB가 박근혜하고 계속 그 관계가 틀어졌었어요. 안 좋았어요. 뭐 사사건건 박근혜가 MB가 뭐 하려는 거에 대해서 트집 잡고 문제 삼고, 결정적인 충돌 지점은 바로 세종시 수정안이었죠. 세종시 수정안 그거 안 된다. 원안대로 가야 한다. 라면서 수정안으로 가려는 MB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당시 친이명박계는 안 되겠다. 이 당의 화합을 위해서 친박계의 좌장으로 불린 김무성을 이렇게 당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박근혜 대표가 김무성, 당사자는 김무성인데 김무성은 제치고 박근혜 전 대표가 안 된다. 꼼수 부리지 마라. 이렇게 일축을 합니다. 그러자 김무성 당시 의원이 굉장히 빈정이 상합니다.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을 받아들이라 이런 식으로 일격을 가해요. 그때부터 완전히 틈이 벌어집니다. 근데 친박 의원들, 대표적으로 유정복 인천시장 같은 사람은 뭐 배신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녔고요. 그때부터는 김무성과 박근혜 사이가 갈라졌죠. 근데 박근혜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뭐 이 당을 한 손에 통솔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어쩔 수 없이 김무성과 다시 연대를 합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자마자 김기춘을 비롯한 이른바 원조 친박들, 진성 친박들이 전부 다 김무성을 외면하고 무시하기 이릅니다. 행여나 대선 공신 행사할까 봐.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다시 본인은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 비박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비박근혜. 그런 박근혜 대통령. 쟤는 언젠가 배신한다. 지난번에 배신했으니까 앞으로도 배신한다. 또 저 친구는 대선의 꿈이 있으니까 지금 대선 주자 행세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대선 주자가 되면 어떠냐? 지금 대통령하고 각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대통령이 못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잘하면 좋을 텐데 못하니까, 내가 이 못하는 대통령의 대를 잇겠다 하면은 표가 되겠어요? 표가 없지. 표가 오지 않지. 씹어야 된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씹으면서 결국 당선된 거 아니에요. 당 색깔 바꾸고 이름 바꾸고 복지정책 경제민주화 운운하고 말이죠. 그랬던 박근혜 아닙니까? 이명박의 모든 가치를 다 부정했고 그렇게 해서 또 정권교체의 의미를 선점했습니다. 그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힌 게요. 누가 당선돼야 정권교체의 의미가 제대로 수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의해서 문재인보다 박근혜가 앞선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차별화를 해야 된단 말이죠. 차별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대통령의 리더십이 가벼워지는 것이고요. 결국 조기에 레임덕이 오게 됩니다. 대통령이 뭔 얘기를 해도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고 개무시하고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은 결국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김무성 저렇게 야망 있는 사람이 말이야. 지금 당대표를 하려고 그래? 대권 포기 선언을 하라고. 이렇게 서청원이 지난 새누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렇게 김무성을 압박했었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김무성과 박근혜의 관계를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말이죠. 그런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리는 문고리 권력 3인방. 당연히 문고리 권력 3인방과 김무성의 관계도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김무성의 이런 면모를 문고리 권력 3인방은 몹시 껄끄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세가 등등했던 이들도 주군에게 거침없이 할 말하는 김무성은 어려웠던 것이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김무성이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였다. 3인방 가운데 한 명이 난데없이 출석 체크를 하고 나섰다. 아무리 실세의 측근이라고 해도 주제 넘은 행위였다. 김무성은 이 장면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호통을 치며 나무랐다. 이런 김무성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독점한 이들에게 곱게 보였을 리 없었을 거다. 3인성호, 세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외치면 믿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얘기다.
3인방이 김무성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박 대통령에게 진언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김무성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니 대표 취임 일성으로 소수 중간 권력자들의 권력 독점에 그토록 비분간개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7월 14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내용 중에 짚어볼 것들은 없고요. 하여간 박근혜 대통령이 전당대회 현장에 나타났다는 것 하나만으로 웅변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다 아시죠? 여러분, 김무성은 안 됩니다. 서청원을 밀어주세요. 이런 식의 그 시그널을 거기 참석자들에게 보여주려 했던 거죠. 자, 그러나 결국에는 서청원은 아주 수만 표 차로 떨어졌고요. 김무성이 결국 당대표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에 대해서 김무성 후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그걸 촬영한 사진 기사를 제가 보지 못했는데 임석규 논설위원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 총리 이런 거 기대할 수도 없는 거고요. 당대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결국 김무성 대표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로 주고받은 게 없어요. 서운한 감정 정도만 있을 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대통령과 각 세우고 청와대에서 뭔가 하명이 내려면 그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안 된다 하는 건 또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김무성이 여전히 박근혜, 김기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란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대통령은 사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는가. 김무성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사정비서관을 했다.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가 검찰을 어떻게 길들이고 어떻게 거래하고 무슨 방식으로 정치인을 다루는지 김무성은 누구보다 잘 안다. 더구나 김무성은 기업인 혈통이다. 가족 가운데 기업을 하는 이들이 많다. 청와대는 국세청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다. 차기 대선을 노리는 김무성은 여권 내부에서 김문수, 정몽준 등 만만치 않은 이들과도 경쟁을 해야 한다. 어느 지점에선 박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한 대목도 있다. 김무성은 청와대를 향해 결코 넘지 못할 선을 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넘지 못한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던 김무성이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를 감싸고 돌며 청와대 수비대장 노릇을 자처했지만 청와대로부터는 아무런 사정 정보도 얻지 못한 채 철저히 무시당하며 체면을 구긴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사사건건 각을 세우고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면 청와대는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뒤를 탈탈 털지 않겠습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최동욱 검찰총장 혼의 자식 누가 털었어요? 이렇게 청와대 사사건건 이렇게 티껍게 놀면은 너 뒤 털면은 뭐 안 나올 것 같아? 김무성? 어이구 그리고 뭐 보니까 주변에 그 기업인들이 많더만 기업인들 다 털면 다 나오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김무성은 또 청와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또 구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지난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비박근혜 이 이미지로 어느 정도 덕을 봐서 결국 그 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대표가 된 이후에는 그래도 대통령과 좀 완급을 조절해 가면서 갈등까지는 아니고 적당한 긴장감 정도로 협력하면서 이지고잉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첫날에 그렇게 정성근 임명을 쉴드치고 그랬었는데 돌아온 것은 빅엿 내기였습니다. 역시 이 김기춘의 이 수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박근혜가 곁에다 두고 그렇게 계속 신임하고 쓰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권에 돌아가는 그런 추이를 볼 때 분명히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박근혜와 김무성이 아니라 김기춘 대 김무성, 아울러 김기춘 플러스 문고리 권력 3인방 대 김무성, 이런 구도로 봐야 여권의 그 흐름, 맥락을 짚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요.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광고입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서영석 이사장께서도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하셨죠. 예, 제가 봐도 이거 뭐 그냥 확실히 건강해 보입니다. 어디 가서 서른도하고 같은 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그런 체형과 몸매와 그리고 혈색입니다. 피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졌습니다. 생활단식,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도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 문구가 이렇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 이번엔 지사도 모집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비만과 성인병 예방에 좋은 단식, 적은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해 볼 수 있다고 하는군요.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010-2013-8575, 010-2013-8575,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연락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공정언론, 국민TV, 국민라디오, 모체인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 예, 국민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상단에 조합원 가입 신청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 서울전화 02-3144-7737, 02-3144-0933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직접 가입을 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CMS 월 조합비 납입 매번 하시기 귀찮으시니까요.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출금될 수 있도록 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3144-7737, 3144-0933 이 전화로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CMS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 참 많이 갔네요. 할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말이죠. 내일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 없이 가셨습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 최혜연 PD하고 같이 할까요? 예. 문고리 권력 3인방도 몰라. 그 알아야 뭘 토크를 하지. 무정치 토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오늘 좀 구상해 보겠습니다. 아직 대책을 세워놓은 게 없습니다. 김무성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말이죠. 정성근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를 했는데 다음 후보자 지명하기도 전에 현 장관, 땜빵을 하는 현 장관, 이 현 장관을 쫓아냈어요. 이와 관련한 한겨레 사설을 짚어보겠습니다. 앞뒤 안 맞는 장관 면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참사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자격 미달자들을 장관 후보자로 골라 국정 혼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기존 장관들을 물러나게 하는 과정에서도 혼선과 잡음을 빚어내고 있다. 박 대통령이 17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유진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면직한 것은 매우 파격적이고 이례적이다. 서 장관의 경우 그나마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후임으로 지명된 상태지만 유 장관의 경우는 후임자마저 없는 상태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 수만은 없는 매우 비합리적인 결정이다. 자, 이 사람 왜 잘렸겠어요? 청와대에 단단히 밑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한겨레를 보니까 말이죠. 세월호 참사 국면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국무위원이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주장을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하여간 밑보여가지고 말이죠. 세월호 국면에서 뭐 별 책임도 없고 또 무리를 일으키지도 않은 유진용 장관은 개강 이야기가 나올 때 영순위로 꼽혔다고 하는군요. 또 청와대가 계획한 국정 홍보 행사를 거부했다는 말도 있고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해왔고 또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장 임명까지도 다 청와대의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앞서 소개한 대로 대통령과 대면, 대좌도 못하는 이런 장관.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라면서 모두 사퇴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참 소신 있는 양반이군요. 월요일 이 시간에 유진용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이사장의 휴가로 인해서 대신 진행한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윤 PD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